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나라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가진 상실감은 한국의 경우 노른자 위 땅에 지어진 아파트를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나누어 먹은 소수 어른들이 그 주요한 원인 제공자입니다. 부를 거머쥐면 여론을 움직일 힘도 생기죠.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언론은 영원히 그를 저주할 겁니다. 25년 2월 이상평론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88회 2025년 2월 하반기에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잠시 후에 손희상 선생이 나오겠지만 인사는 지금 하겠지요. 네, 손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저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잠시 극우를 집어먹은 극우의 외피를 쓴 우리나라 보수가 하는 언론 플레이처럼 우리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쁜 발상이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요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과학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딥시크처럼 어머. 젊은 연구자 청년 과학자를 지원하겠다. 언제는 안 했던 것처럼.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야당이나 진보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태극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중국을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했을 것이고 최상목 셰셰 현수막이 걸렸겠죠. 예. 그러면 자유당에서 걸겠죠. 네. 그러면 조선일보가 받아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한 달에서 두 달을 끌면 김태현의 정치쇼나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리스크가 있다는 최상목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한탄을 할 때가 있죠. 왜 우리나라 진보 언론은 보수 언론이 아젠다를 내놓으면 거기에 끌려가느냐. 왜냐하면 저쪽 독자들 중에서 그런 아젠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진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런 아젠다 세팅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작업을 할 생각은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조금 더 건강했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화되었을 만한 옛날 이야기 한 가지를 오늘 선생이 해드릴 거고 그 옛날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것은 알기 싫다면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엑스스몰 보드게임 섹션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주문 토마토 베이컨 꼬치요. 주문 새우 치즈말이 추가요. 주문 오늘따라 더 바쁘지만 내가 제일 빠르지.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과도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순발력 게임 화제의 베스트셀러 꼬치의 달인을 만나보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신제품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이름이 되게 궁금해져요. 무려 진경옥 키즈입니다. 아이돌 이름 같죠? 네. 경옥 키즈. 왜냐면 네. 저 장명 방식이 BTS하고 같거든요. 방탄소년단. 네. 네. 진경옥 소년단. 퀴즈. 네. 엑세스몰의 스테디셀러 진경옥의 퀴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아이돌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유닛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네. 진경옥 드림인 거예요.
네. 이름하여 진경옥 소년보감이라고 진경옥 써줬습니다. 712죠. 7세부터 12세까지.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진경옥 드림이 아니라 진경옥 소년보감. 네. 녹용에서 가장 귀한 녹용불의 가장 끝 부분인 팁분골, 영어가 아니라 한자어입니다. 팁분골. 팁이 한자는 아니죠. 네. 분골은 한자어잖아요. 팁 뭐 이런 네, 거야? 팁. 그건 아침 조회 뛸낀 같은 거잖아. 네. 합성어라고 하겠게요. 네. 일반적으로 1.5kg의 전지를 자르면 100g 이하로만 나오는 게 팁분골이라고 합니다. 녹용은 오직 팁분골만 사용하고요. 게다가 진경옥에서 이미 검증된 인삼, 지황, 복령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성인용이랑.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당분 0%의 무가당 카카오와 이소말토 올리고당을 사용을 해서 건강한 초코맛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초콜릿 맛이랍니다. 초코맛 녹용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나왔습니다. 네. 그게 도라에몽이 말할 것 같은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린 미래에 와 있어요. 네,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네. 도라에몽 주머니에 하나 있을 것 같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물타지 않은 진함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녹용의 활기를 선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 어른인 내가 먹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아, 어른인 난데 난 아직 입맛이 키즈다. 아, 입맛이 바뀝니까? 네. 진경옥 소년보감이 새로 나왔습니다. 앨범을 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옛날 얘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네. 1964년입니다. 네. 아, 그 순장 때보다는 좀 더 현대. 덜 옛날 얘기군요. 가까이 왔습니다. 네. 1964년 5월 21일 한 무리의 무장한 군인들이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제지 없이 법원에 난입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판사를 찾아 법원을 뒤졌고 당일 숙직 판사가 귀가한 것을 알고는 곧바로 판사의 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판사의 집에 군인이 들이닥칩니다. 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국 탓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 군인을 처벌하라고 했다고요? 네. 당대의 사가들은 박정희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무장 군인들은 2주 뒤 새벽 동아일보에 침입해 폭언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처벌이 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침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집기를 부수면서 국민 저항권이다 땡땡땡아. 그 법원에 쳐들어갔던 일을 동아일보가 보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그죠. 폭언을 한동안 부었다고 동아일보는 하더라고요. 순치되어 오늘날 정통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언론이 되기까지 군사정권 아래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은 언론사입니다. 네. 역사는 이 사건을 무장군인 법원 난입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고유명사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법원 난입, 학생 사형 린치, 동아 침입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명이 좀 다르죠? 네. 예전 이름이 좀 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학생 사형 린치. 1964년은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 수교를 추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3월부터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고요. 전직 대통령 윤보선 씨가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의 반란 때문에 그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야당의 분위기가 기세등등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다 잡혀가고 뭐 막 수거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5월로 넘어가자 야당과 대학생들은 5.16 군사 쿠데타 무효, 박정희 하야를 주장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5월 20일 대학생들 일부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5월 21일 법원과 판사의 자택에 난입한 무장군인들이 그 대학생들에게 영장을 발부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하죠? 군인이 무슨 의견을 냅니까?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됐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가장 큰 세력이 군인이었더랬지요.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이란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 사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고 그 다음에 잡아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일단 잡아갔어요. 네. 우리가 잡아놨는데 왜 영장을 안 줘인 거예요? 잡아놨고 고문을 막 하고 있어. 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도리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니 화가 나죠. 그죠. 박정희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힘으로 진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6.3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항쟁은 3월 달부터 5월까지였고요. 6월 3일은 계엄이 시작되어서 진압되는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통제, 시위 집회 금지, 시위 참여자에게 내란 소요죄 혐의를 적용해서 대거 체포를 했습니다. 61년에 네. 박정희가 총칼로 권력을 획득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처럼 똑똑한 시스템 따위 없었으니 민주공화정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어리둥절하고 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독재를 당해 본 다음에 그제서야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몇 달간의 움직임을 박정희는 참지 못하고 총칼을 좀 더 높이 들기로 합니다. 네. 이때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힘을 과시할 정치 깡패를 동원하는데 박정희의 손 아래는 가까이에 군인들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들이었던 군인이 동원이 됐던 것이었고 이때 난입했던 군인들의 소속은 육군 제1공수특전단 지금의 특전사 예하부대 1여단과 비슷한 부대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특전사는 3번 공격했습니다. 전두환 밑에서 한 번, 박정희 밑에서 한 번, 그렇죠. 김건희 밑에서 한 번. 1964년 당시 계엄 체포주의 수거 대상 리스트에 이름이 이명백으로 잘못 올라가 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맹백스. 네.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이던 그는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던 덕분으로 6월 3일 당일 체포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피 끝에 자수를 했고요. 만일 법원이 무장군인들의 겁박에 굴복했더라면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를. 그 학생은 반년 후에 집행유예로 살아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후 네, 갑자기요? 네,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AKA 이명백 학생에 대해서 당대의 사가들은 이름을 잘못 쓴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어떤 지령이 내려왔을 수도 있다. 계엄 이전까지 잘도 숨어 다녔다라는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당시 상과대학 학생회장은 다른 대학교에도 더러 몇 명 있었던 일부러 군사조직이 키워낸 프락치 대학생이었을 가능성을 봅니다. 네, 그런 썰이 있죠.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대학생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일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생은 개 잘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저런 썰이 생길 정도인 거예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오른 사람이죠. 고속 승진도 하고. 네. 그 과정에 태진아 씨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태진아 씨는 각고의 노력을 한 네.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매력을 표출하는 그렇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어쨌든 당시 현대건설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SOC 사업을 수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워낙에 대규모였기 때문에 자재와 장비를 둘 데가 필요했겠죠.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이건 게임과 다르니까요. 건설 게임에서는 보통 이 공간이 생략됐지만 네. 실제에선 필요하죠. 네. 서울 한강 남단에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방을 쌓아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한강을 메워서 육지로 만들고 거기를 경부고속도로 건설팀 본부 겸 창고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원래 한강이었기 때문에 공유지잖아요. 하천. 네. 그렇죠. 누가 무위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 네, 공유 수면, 공유 매립지. 고속도로 건설이 끝난 후 정부와 서울시는 그 땅을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누가 거길 간다고. 한강 남쪽의 서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강 남쪽이 생기자마자 집부터 짓겠다니 사무실이 있든 공장이 있든 논밭이 있든 해야 되는데 논밭은 있고
논밭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거기에 지으면 거기 누가 가서 삽니까?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대부분 순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계획은 이제 넘치는 서울의 인구를 한강 남쪽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다주택 단지이고요. 원래 계획으로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메시지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4만여 평의 그 땅을 공사 끝나고 기묘한 시점에 현대건설이 낙점받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의 대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 그 같은 시점에 낙점을 받게 돼요. 이미 큰 대가를 받았지만 아무튼 무언가를 더 받았고 그 당시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도시가 팽창되면 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안쪽에서 집을 살 수 없는 비교적 서민들에게 분양하겠다는 목적을 세우되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 당시에 그 목적에 대해서 정부에서 뭔가 입에 침을 바르고 떠든 뒤에 50년 뒤에는 유재석 씨가 거기에 살게 됩니다. 네. 그 아파트가 이제 현대건설이 지었으니까 현대아파트죠. 네. 네. 한강을 매립해서 만든 그 공유지의 이름은 압구정동이고요. 그때 만들었던 제방이 올림픽대로 남단입니다. 네. 지금은 도로예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압구정 아파트 단지가 70년대 건물이라 되게 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근데 굉장히 신식 주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식 주택이었습니다. 네, 물을 틀면 물이 나와요. 신식이죠. 네. 물을 내리면 물이 내려가. 신식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게. 그때만 해도 한강 남쪽은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네, 7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닦여 있어야 빌라를 짓든지 말든지 하죠. 아까 말씀하신 논밭 있는 사람들은 집이 이미 있다네. 그 집이 초가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신식을 만들려면은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죠?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네.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민조 사진가가 촬영한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서 농부가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는 사진이죠. 그렇죠. 서리얼한 사진. 진짜 그 논밭 한가운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떡하고 생긴 겁니다. 이윽고 현대아파트 17차 단지까지 아파트 단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만들어요. 17차 단지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신현대 아파트까지 논밭 위에 들어섭니다. 마구마구. 압구정동이라는 이 동네 전체가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을 해놓고 다른 용도의 토지 매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상 압구정동 전체예요. 그 단지 안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면은 한 20분 걸립니다. 네. 집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네. 정말 재수없게 저 안쪽에 있는 집은 그렇겠죠. 그 한쪽 끝에 미성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네. 서쪽으로. 거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면 이 아파트 지구에 한강대교 3개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넓네요. 네, 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현대가 원래는 이 땅을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1977년 5차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체 주택 가운데 최소 65%가량이 특혜 분양됐다는 사실이 적발됩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서민한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집 살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정치인, 고위공직자, 군 장성,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부 관리, 대학 교수, 의사, 판검사, 언론인 등에게 개별 접촉해 분양했습니다. 개별 접촉이요? 누가 봐도 무주택자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 특이한 점은 지방에서 직을 하고 있던 공직자, 군인, 판검사들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만들 때는 서울의 인구를 도시 바깥으로 한강 남쪽으로 옮기자는 계획이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에도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잖아요. 네. 검사라고 하는. 네. 망했어요. 네.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단일 직군으로는 검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름이 이명백이 아닌 사람이 감방에 가기 전에 그 법정에 서잖아요. 그때 원고석에 있는 검사들을 보고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amiliar faces.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타고 올라가는 게 밈의 맥락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업보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었구나. 네. 사람 겁주는 화법이죠. 네. 말이 특혜 분양이지 사실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었어야 할 집을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잘 지냅니다. 엄정한 조치 어디 갔어요?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잡혀갔다가 무죄를 받고 나왔고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나중에 이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그 당시 압구정동 아파트 사업을 민간 기업에 맡긴 것은 박정희 정권이 정치 자금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담당 실무자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 거래가 되니까 그리고 기업은 자신들이 들인 품보다 어차피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다른 애들한테 사업권을 주느니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가 이 중에 일부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걸 허락한 우리한테 줘.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사업을... 나머지는 최소 65%의 아파트들이고 여기를 앞으로 비싼 상권으로 만들게. 내가 집권하는 동안 내가 언제까지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가 보기엔 내가 평생 집권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중에 한 집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앞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을 각계각층에서 수행해줘. 그것은 언론일 수도 수사권일 수도 군일 수도 있지요. 네. 당시 맥락이 그 사회적인 시대적인 맥락이 대통령의 3선 개헌 직후였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녹 같은 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집들이. 그죠. 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아파트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에 있었던 명문 고등학교들이 여기서 서울 시내란 한강 북쪽을 뜻하고요. 때를 같이 해서 강남으로 대거 옮겨갑니다. 그렇습니다. 휘문고, 경기고, 휘문고, 서울고 등등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학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내려가는데 문제는 주로 시험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학교들 순서대로 옮겨 주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이 부를 모으는 DNA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전의 나라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를 축적하는 DNA가 이때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좋은 학군. 학군을 만들고 그 근처에 아파트를 짓고 개아리를 틀면 30년 뒤에 40년 뒤에 온 집안이 부자가 되어 있는 된다. 이 패턴. 네. 그 고등학교들 그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현대그룹이 새로 그 고등학교를 만들기까지 하죠. 현대 고등학교에서 나온 분이 지금 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지금 대권 후보시죠. 그 왜 김건희 여사 전화 저 안 받았던. 발견되는 분. 네.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끔 발견되는 무슨 멸종 위기 정책인데. 최근에 수목에 나타난 걸. 네. 아파트 건설을 끝마칠 때쯤에는 이제 전국에 지역 유지급 되는 사람들이 다들 여기 들어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된 집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역사상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 전체가 아파트인 경우도 없었거니와 그죠. 전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을 겁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비교하자면 비슷한 규모를 가진 곳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정도 됐을 텐데 더 높았죠. 더 높죠. 압구정이. 더 따닥따닥 빽빽하게 붙어있고요. 이건 해외 사례를 따져도 비슷한 게 없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전에 대도시가 먼저 개발된 곳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대단지는 드물죠. 그렇죠. 네. 다른 나라라면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는 서민 주거지역이죠. 우린 매우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70년대까지 나라가 가난하기도 했었고요. 전쟁의 폐허 위에 쌓아올린 나라라서 그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시설이었어요. 새로 만든 땅이니까 또. 그래서 전국에서 토호 유지급 되는 사람들을 거기 몰아넣고 막 이렇게 소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몰아넣고 살게 됐는데. 네, 신도시 불패는 분당이 아닌 압구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게 신도시였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이사를 온 2세대들이 그 안에서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거의 대학교까지도
거의 비슷한 학교를 가고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비슷한 학원을 다니고 네. 다 같이 그 앞에 있는 소망교회 다니고 길을 건너면 갑자기 신기루처럼 거대한 교회가 갑자기 나와 진짜. 네, 빌라들이 다닥다닥 있는 곳에 갑자기 빡 하고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정서가 강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포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 신촌 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대부분이 대치동 개포동에서 시작을 하고 네. 잠실에서 일부가 오고 그 다음에 신촌으로 가고 대학로로 가죠. 네네. 네. 그 남산 터널 지나서 신촌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지금도 있고요. 네. 신촌으로 간다는 건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소방대. 네. 그런 버스를 매일 탔던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 잘 없는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다 따로따로 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옛날 지리 서울 지리 이야기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파락군에서 아이들을 과외비를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막 전두환 때는 이제 몰래 과외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서울대를 보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고등학교 애들 사이에서는 이걸 지칭하는 대명사로 33-1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남 남쪽 지역에서 그 서울대로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남에서 태어난 것으로서 생존자지만 인서울의 점수 높은 대학교에 붙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존자의 생존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사실상 졸업하죠. 네, 그 대학에 가서 뭐 경험이 삶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압구정 지금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7, 80년대 당시에는 이런 데가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연예인 캐스팅하면은 거의 뭐 강남, 압구정, 신사동 그 일대에서 했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그럴 테고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이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요. 학군이 몰려 있으니까 특히 젊은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30대들은 모르는 옛날 서울의 얼굴. 애들이 다 서울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만 10만 단위의 도시에 가야 애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 서울 근교의 그 경기권에 있는 서울은 애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그런 신도시를 가면은 있어요. 아, 그리고 경기도도 벗어나면 아이들 비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땡주시를 갔다 왔는데. 잘 가리네. 좋네. 의정부시 위에 있는. 막 굳이 왜? 중고 제 친구가 땡주야. 땡주. 그치. 제 친구가 신부님인데 거기 있어요. 그래 하여튼 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순댓국집에 중고등학생들이 박을 박아요. 순댓국집에요?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양주에 많죠? 네. 그 땡주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맞아요, 거기요. 네. 근데 막 그걸 여수나 문경 같은 데 가죠?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이번에 목포 갔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서울은 늙어 죽고 있어요. 근데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길거리 캐스팅한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서 있어도 훨씬 많은 10대, 20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적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애들이 왜냐하면 어릴 때 이미 유학 갔다 온 애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7, 80년대. 그리고 동네에 연예인도 많아요. 이미 많습니다. 꿈을 키운 애들이 많아요. 이게 21세기 이후랑 영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 신촌 가는 버스 타면 연예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멤버들 보면 멤버가 6명이면 그중에 2은 이 동네 출신이죠. 그죠. 그런 경우 강남 많아요. 출신이죠. 예. 그리고 제가 다중국적자야. 그럼 태어난 건 압구정에서 났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젊은 인구가 한 지역에 대거 몰려 있다. 9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도. 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돈이 몰릴 것이고. 네. 돈이 몰리면 가게가 많이 생기고. 네. 폭력의 시대가 시작되죠. 네. 이게 서울에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싸움 잘하는 동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김성모 만화에도 항상 나오는 용산구 이런데. 그 용산구, 제가 용산구 출신인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용산에서는 뭐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 우리는 그냥 현금 정도밖에 안 뺐는데 압구정 가면 신발까지 다 뺐더라.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UMC가 지금도 신발 모으잖아요. 아, 그런 거였어요? 다시 그건 말고 대신 저는 다른 사례를 알고 있죠. 네. 뭘 뺏겼나요? 아니요, 그 PK의 누가 저 사람한테 뺏겼어요. 아는 동생들이
저한테 해주는 이 강남의 성격 안 좋은 사람 만난 이야기. 예. 서울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하다가 아프게 때려요. 그 말의 뜻은 우리는 반대란 얘기죠. 우린 말은 거지 같지만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아. 쓰다듬는다. 그렇죠. 예전에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신발을 뺏는다는 것은 너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렇습니다.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을 다 빼앗겠다. 네. 만해 시죠. 너는 민족이 없단 마. 지금부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 네. 입대 같은 거군요. 입대하면 네. 또 거기에 계급에 따라 신발이 달라지는. 네.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에 가끔씩 이제 그 이름 잘 모르는 진보 정치인이라든가 뭐 노동운동가라든가 오면은 와 진짜 악의적인 표현들. 막 유영 씨가 막 신발을 신겨줘요. 그 옛날에는 가끔 저 국회의원들 저 출연료 대신 신발을 신겨 보낼 때가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모든 걸 다 주겠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드리겠다. 네. 그 휴리 여겨. 성체예요? 네. 그러려고 신발 모는 거 그때 아니에요? 당 색깔에 맞는 신발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또 네. 일부러? 네. 네, 그렇게 막. 네, 하여튼,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지역에 상업이 발달하죠. 그렇습니다. 그 인구를 위한 소비 시장이 그 앞에 생겨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모아놨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서민이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할 거고 그때만 해도 신랑 외벌이를 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낮에 며느리 놀이를 하러 다니느라 돈을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쇼핑이 업무죠. 예. 현대백화점 본점. 그쪽으로 지금의 가로수길이 뚫리고요. 한양 아파트가 있는 쪽에는 한양 쇼핑센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대에 상업시설이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강남입니다. 강남이 됩니다. 네. 이때부터.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87년에 이제 맥도날드 1호점이 압구정역에 한양 쇼핑센터 옆에 건물쯤에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지금의 로데오 거리의 블럭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주말에 약속을 잡으면서 지금처럼 넓어지죠, 점점. 네. 서울 길거리 사진 아카이브를 보면 진짜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그 맥도날드 앞에서 찍힌 사진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서울 길거리 사진 아카이브 보면 6,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사진은 주로 명동, 을지로, 조금 더 나가면 한 삼각지 이 정도예요. 근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압구정, 강남이 메인이 됩니다. 아예 그냥 대부분을 차지해버려요. 여기 몰려있는 인구가 소비 여력이 있는 집단이니까 용돈을 많이 받아요. 그 앞에 생긴 상권에는 한국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같이 발달을 해요. 아이들이 신발이 계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0년대, 90년대로 말해보면 80년대에는 외제를 신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강남 아이들은 신었지만 90년대가 되면 조던 농구화를 신는 애는 거의 없거든요. 뺏길까 봐도 학교에 못 신고 와요.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은 다 신고 와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10만 원에 15만 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걸 그냥 사주는 부모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이들이 그걸 신고 축구를 하니까. 미친놈들이. 근데 강남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당시 3만 5천 원 하던 컨버스 올스타도 가짜 신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소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걸 왜 이제 이런 류의 그 민속 생활사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 차이가 있어야 상권이 집중이 되고 가장 힙한 가게들이 일부러 거기에 들어오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그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던 시대 특징 이러면서 폰이 없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를 보는 건데 그냥 되게 요즘 봐도 힙해 보이는 그런 옷들 아까 말씀하셨던 캔버스 올스타 같은 거를 신는 사람들이 그냥 쫙 앉아서 진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걸 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 진짜 그냥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랑 봐도 때깔이 다를 게 없거든요.
너무 때깔들이 좋아서. 그래서 근데 거기 딱 그 맥도날드가 나와요. 시티 극장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만 그랬어요. 거기만. 스마트폰이 청년층의 인생을 바꿔준 게 있죠. 옛날에는 많이 늦는 애랑 절교했거든요. 네.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 손이상은 몇 번 죽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은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하잖아요. 예, 그 패션 잡지 같은 거 들여다보고 있죠. 저 머리하러 가고 이러면 네. 그 패션 잡지 기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항상 그 맥도날드 앞에 죽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하루치 장사를 다 할 수 있어요. 한 주치 장사를. 아,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패션 잡지 뭐 그런 데에서 그냥 길거리 사진 찍힌 적이 한 10번 되거든요. 그럴 만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10번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잖아. 머리 끝부터 신발만 다르고 신발이랑 양말만 다르고. 근데 그게 심지어 한국에서만 찍힌 것도 아니고 홍콩에서 찍히고 파리에서 찍혔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넥타이 넥타이 아니고 그 회색 셔츠였었어요. 그때. 근데 그 자주색 자켓 여기 미키 나비 넥타이 아니고 메이플 스토리 보면 운영자라는 NPC가 있거든요. 어떤 월드에 가든 똑같은 옷 입고 있는. 네. 멀리서 봐도 영자임을 알 수 있는. 그렇죠.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옷이나 신발이나 뭐 가방 같은 거 수입 브랜드들 같은 게 거의 압구정 상권에 가장 먼저 생겼죠. 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뭔가를 사려고 하면 거기서만 파는 게 있는 거예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일단 저 같은 기익은 앨범을 사러 압구정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압구정 가는 게 음반 사러 가는 걸로 기억해요. 그런 데가 좀 더 빨리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다른 데보다? 오직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밖에 안 팔아. 기본적으로 문화 수입을 함부로 하지 않던 시대라 예. 음반은 거의 밀수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서 해외반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친척집 갔다가 압구정 쪽에 있는 음반 가게 가는 게 그 어렸을 때 삶의 루틴이었는데 뭐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면 제가 재즈 음반을 찾으면 기껏해야 뭐 스탄 게츠나 빌 에반스 정도 있다면 그냥 동네에 파는 것. 그러면 이제 압구정에 있는 음반샵은 그냥 되게 희귀한 재즈 음반이나 되게 희귀한 클래식 음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돈체리가 있는 거야. 돈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게 되게 그냥 아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막 재즈 음반들 중에 돈체리라든가 뭐 찰리 헤이든 이런 걸 들으면 부자 음악을 듣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자 음악. 부자들이 사는 곳에서 들었던 음악. 앤서니 브렉스턴 이런 거 들으면 부자들이 듣는 거구나.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음반샵이 거기만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기 근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문화자본이라는 게 진짜 있던 때군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명절이 아니면 그런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얻을 수 없으니까 친척과 한 바퀴 싹 모았을 때 음반 두어 장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뭘 살지를 100번 고민해서 선수 드래프트하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그 앨범이 없으면 그 앨범이 없으면 그 다음 픽은 이거, 그 앨범이 없으면 그 다음 픽은 저거. 그래가지고 엄청 생각한 다음에 2장 겨우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 저보다 뭐 10배의 용돈을 받고 사는 아이들은 그냥 막 사지. 예. 그러니까 등하교를 맨날 택시로 하고 막 애들 밥 맨날 사주고 사실 알고 보면 술도 먹고 술 살 돈이 어딨어. 아무튼 그걸 용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스랩바를 끌고 그 음반점에 가서 샀을 거란 말이에요. 10장 20장씩 사요 막. 왜 듀스는 강남 출신일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듀스 두 사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 동네 아이들이 얻을 수 있었던 문화적 특권, 그 배경에는 박정희도 있죠. 가장 높은 비율이죠. 제 기억에 맞다면 왁싱샵이 처음 생긴 것도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강남.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쯤에 홍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그럼 그 확률적으로 왁싱을 한국에서 제일 처음 해본 사람들도 강남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겠죠. 연희동에 살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김무성 씨는 김무성 씨 아직 한 번도 왁싱을 안 해봤을 겁니다. 알고 또 싶지 모르지. 않아요. 아니 또 모르지. 해보셨을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김무성인데요. 알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서현역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에 자리에 그 직장인 두 분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 왁싱을 처음 해봤는데 자기가 바비 인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대화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정말 그건 아까 너하고 똑같은 말이냐. 알고 싶지 않은데 저걸 떠든다고? 하지만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그래?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해봤던 날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뭐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테니까 했을지 아무튼 많은 사람은 안 해봤는데 그 당시에 압구정 사람들은 했을 거란 얘기예요. 왁싱샵이 처음 생겼던 게 참여정부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처음 봤던 게 분명히 강남 어딘가였어요. 나는. 근데 그때 그걸 봤을 때 와, 뭔가 되게 개방적인 사회가 됐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뭐랄까 지금 문신샵이 동네에 생기는 거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었어요. 2005년도에 국내 1호 왁싱 기술자가 나왔대요. 네. 아, 2005년도? 네. 아, 그럼 네. 맞구나. 2005년도. 예, 강남이죠? 때네요. 강남이겠죠?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맞아요. 강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그렇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한 거 아니에요. 왁싱도 하고. 그렇죠. 남들보다 먼저 왁싱도 했을 거 아니에요. 돈 체리도 사고. 그러니까. 아, 저기 그 베이시스트 중에 저기 정수민 씨라고 있어요. 정수민 베이시스트가 그 찰리 헤이든 음악 듣는 거 되게 매니아거든요. 그 찰리 헤이든 듣는다 그러면은 쟤는 좌파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쟤는 좀 집이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왁싱도 했겠구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머리는 엄청 긴데. 네. 아니, 왁싱이랑 머리랑 상관이 그리고 없잖아요. 왁싱은 긴 건 못 돼요. 짧게 기린.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한 10몇 년쯤이던가 그 경비원 괴롭혀서 분신 자살하게 만든 아파트 있잖아요. 현대죠. 그게 여기입니다. 네. 현대가 지은 것은 단지 건물로서의 아파트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하나의 사회 계층이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걸 특혜 분양을 하면서 의도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정교하게 설계를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이명백 씨가 그렇게. 이명백 씨가 설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특혜 분양을 결정할 힘 따위는 없었으므로. 그렇겠네. 일기 군부 내란 세력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군요. 네. 아, 왜냐하면 압구정이 최초의 그 특혜 분양의 열기를 띠지 않았다면 이후에 빌라들이 들어서고 자연불악이 형성된 많은 동네, 네. 포이동, 구반포, 방배동 이런 그러니까 자연불악이 되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형성돼 있는 동네가 이렇게까지 보수의 텃밭이 되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네. 예. 자, 인구를 몰아놨기 때문에 좋은 학군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그래서 거주 지역의 집값도 올라갑니다. 네. 아,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가끔 보시면 판검사나 공직자 출신이 막 재산 공개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산이 막 100억씩 있고 그래.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월급 받아서 그런 재산을 모았는가? 아니면 원래부터 부자여서 상속을 받았는가? 아니고요. 그냥 집값만 70억, 80억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집이 70억, 80억인 거예요. 걱정해주는 후보들 중에 하나죠. 현금이 없으면 재산세 어떻게 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개털이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레토릭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끔 잘 사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내가 우리 집 소득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옛날에 샀던 그 집 때문에 분위기가 잘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 이야기. 우리 집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재산이 막 이렇게 막. 네. 네, 이따금 경제지들이 어느 취재원에게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곡소리를 내줄 때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네. 우린 검소하게 살았다. 집값이 올랐다는 진짜 이유로 서민인 줄 세금이 알아요, 이게 뭐냐. 자기들이. 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엘리트 계층은 사회에 기여를 함으로써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같은 지역에 모여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살면서 형성된 집단인데요. 네. 그중 덜어는 불이한 특혜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평생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가격이 폭등할 집을 가장 싼 시점에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도박장인데 전혀 공정하지 않은 도박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뭐 게임으로 치면은 S급 특수 아이템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열렸어요. 그 막 확률 게임 있잖아. 확률적으로. 메이플 스토리. 빙빙 그렇죠. 빙빙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척 해놓고서 당첨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었던 거야. 운영자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스토브리그의 그 유명한 명대사.
누군 삼루에서 태어나서 지 힘으로 거기까지 온 줄 안다. 근데 그런 일이 압구정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반포 주공 아파트 분양할 때에도 뇌물이나 서류 조작을 통해 분양권을 가로챈 사람들이 신문 보도에 나왔습니다.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불법 분양 받은 사람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면 반복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허용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강남구 북쪽에 한강을 끼고 압구정동이 있다면 남쪽으로는 양재천을 낀 대치동이 있지요.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가 거기 있는데 재밌는 점이 예전에 그 은마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재벌그룹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그냥, 둘러싸인 회사가 그러니까, 있었다고요? 그 아파트 상가 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않은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저 슈퍼, 수선, 맞아. 뜨개질, 옹변, 수학, 문방구, 한보. 진짜 한보그룹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일상 속의 자본주의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이게 모르는 사람 많어. 한보그룹이 그 본사가 아파트 상가 안에 있었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세웠거든요. 한보그룹이. 그렇습니다. 이 동사무소 같은 거예요? 혹은 경로당, 원로 회의실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와, 8년 차는 다르네요.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20분을 공들여 모은 내 부동산을 몬스터가 부쉈잖아. 푸른지구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럼 푸른지구 할래? 그냥? 아니, 이게 더 재밌어. 1994년 독일 올해의 보드게임을 수상한 명작 스테디셀러 맨해튼.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몬스터 확장이 포함된 개정판으로 만나보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놀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요새 기다릴 땐 저희 그렇게 심심할 때가 없잖아요. 네. 전 요새 피자 만드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제발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하나 익숙해지면 누구를 기다려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 피자를 하나라도 더 구우시거든요. 얘가 10분 늦으면. 하지만 모두들 그렇게 혼자만의 세상에서 놀고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사람과 함께 노는 건 필요합니다. 그럼요. 안 그럼 저처럼 손가락이 아파요. 보드게임즈를 통해서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얼굴을 맞대고 SNS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최고의 히트작 꽃의 달인이 있고요.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우리? 산의 꽃의 달인. 그러니까 말이에요. 밤샐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문학인을 끼워주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진짜 밤을 새고. 그건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 보여요. 2024년 멘사 셀렉트, 카드게임, 베일 오브 이터니티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엄선된 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안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5만 원 이상의 구매 시 포켓몬 플레이 매트도 증정을 해드립니다. 보드게임에 낯선 분들이시라고 하더라도 첫 시작을 액세스몰에서 해보시면 한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친구들을 만약에 집으로 초대할 일이 있으면 바보상의 술안주와 네. 만두게임즈의 보드게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약간 스몰 토크를 오래 하면 좀 힘든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행을 가려면 인원수를 채워야 돼요. 한 4명, 5명은 돼야 네. 렌트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은 처음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연애 얘기 한 3시간 하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문학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보드게임입니다. 네. 스몰 토크로 토지를 쓰려고 하니까. 네. 보드게임은 스몰 토크를 막아줍니다. 액세스몰에서 스몰 토크를 막으실 수 있어요. 이상평론이에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태우 정권 시절이 됐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았어요. 네. 1988년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되찾았으면 뭐합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입니다. 네. 처벌 안 받고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1988년도에 그 한보 그룹이 갑자기 서울 강남구 남쪽에 녹지를 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냥 산, 나무, 네. 그게 끝이에요. 동네가.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서울시가 갑자기 거기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린벨트인데? 명분이 뭐냐?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 들어본 노래가 시작됩니다. 다시.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88년도라고요? 네. 정부도 거기에 덩달아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200만 호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정부 시책이 된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택지 개발을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한보그룹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마구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만들도록 움직였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땅을 계속 샀죠. 그러면서 주택 개발을 발표하기 전부터 개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조합원이요? 네. 녹지인데. 법이 안 바뀌었는데. 거기 그때 그 당시는 아직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거기에 집을 짓는 개발 조합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단히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마치 새만금이나 네.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입니까? 그런 게 지어지기 전에 바다를 보면서 개발 조합원을 그러니까 네. 이 땅 쓰실 분 네. 땅이 아닌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네.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택지 개발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택지 개발 조합이 서울시에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특별 공급을 해달라. 그렇죠. 특별 공급이 무슨 뜻이냐? 집 없는 서민들 말고 나에게 줘라. 그렇죠. 조합원들에게 줘라. 나에게 특별히 나이 예뻐해 줘라. 내놔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고건 서울시장의 고건이었습니다. 관선 서울시장. 네, 고건시장이 안 돼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아, 네. 훌륭한 관리였어요. 그러고 2주 있다 잘렸어요. 왜 훌륭하고 난리야? 2주 만에 잘립니다. 네. 그때는 이제 지방행정장을 민선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새 시장이 오고 걸프 전쟁이 마침 터졌는데. 그래요? 예, 91년도. 그렇죠. 네. 전쟁 관련 보도가 마구 쏟아졌겠죠. 네. 그때 딱 맞춰서 조합원 특별 공급으로 방침을 바꾸고. 요즘 조선일보 한국 관련된 기사가 일면에 절대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요. 미국 언론이죠, 지금. 트럼프 일보예요? 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게다가 그땐 소셜이 있길 했습니까? 유튜브가 있길 했습니까? 조선일보가 일면을 감춰요. 뉴스에서 땡 하면 예전에는 불과 91년이잖아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하는 뉴스를 전 국민이 다 그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채널이 4개밖에 안 되던 시절 AFN을 빼면 3개 그리고 SBS는 재작년에 생겼어요. 90년에 생겼잖아요. 뉴스를 2개밖에 볼 곳이 없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걸프전 얘기만 해준다?
장사하기 좋죠. 네. 몰래 뭘 하기 좋습니다. 네. 그렇게 방침을 바꾸고 고도 제한까지 해제해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제 뉴스 아니죠? 이거 진짜 전부 다. 아니에요.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원래 목적은 서울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지어서 주택이 없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네. 네. 싼 값에 분양을 하든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싸게 거주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데 개발 사업이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먼저 그 집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집주인이 있고 누군가가 그 집을 다 가져가요. 녹지일 때 가장 싼 값에 개발권을 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집주인에게 전세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 집주인의 이자를 늘려줍니다. 평생 혹은 거의 되게 오랫동안 전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시절에 예금 이자는 살인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 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의 적금 이자가 10%면 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10%면 싸다고요? 네. 와, 지금 청년 그 도약 계좌 그게 6% 해주는 걸로 특혜라고 난리가 나고 제가 있는데. 지금 밤새 네. 예금 찾아가지고 지난주에 저 해약된 거 3.1%에 들어가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집주인이 되고 그 집의 잔도금을 전세를 받아서 그걸 메꿔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집을 갖게 되는 조합원들이 누구냐? 산을 보면서 저거 우리 집이라고 조합을 만들었던 조합원들은 누구냐? 다 똑같아요. 정치인, 고위공직자, 군 장성, 판검사, 대학 교수, 의사, 언론인 등등이고요. 좋군요. 이 사람들은 아직 집을 짓기 전에 심지어 개발을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서 제일 싼 값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속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의 조합인가? 굉장히 뛰어난 예지력이 있었겠네요. 네,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예시력이 뛰어나거나 미리 그림을 다 봤거나. 아직 실물로 아파트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이게 헛소리니까 그들은 로비를 한 겁니다. 네. 그 무형의 권리를 사요. 집을 지으면 그걸 받을 권리. 그리고 그 권리도 진짜 권리가 아니고 작전 세력처럼 움직여서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집이 생긴 다음에는 비싸게 팔든지 세입자를 받든지 합니다.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생길 때와 똑같은 방식의 야바위죠. 네. 이 사건을 역사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가장 큰 비리 스캔들입니다. 네. 당시 언론에서 특혜 분양이라고 보도했었는데 특혜 분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압구정 때부터. 근데 그 단어가 되게 약하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약하게 느껴지게 되는 게 결국 그 족속들은 3대가 흥했습니다. 네. 그 한 방으로. 근데 이 단어만 보면 그냥 특혜를 받았네. 약간 좀 그냥 새치기를 했네. 좀 치사한 사람들이네. 이런 느낌인데 네. 실제 본질은 강탈입니다. 그렇죠.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집 없는 무주택자의 것이 되어야 했던 집을 빼앗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전에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한국적 문화 DNA. 네. 그리고 한보그룹 회장이랑 그 주변 몇 명만 잠깐 잡혀갔다 나옵니다. 사건의 제목이 수서지구 택지 분양 사건인데 수서동만이 아니고요. 네, 광수산을 끼고 있는 일원동 일대가 전부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도 스케일이 크네요. 네. 지금 그 삼성 서울병원 있는데 그 근방 전부 다예요, 거기. 네. 되게 넓은 땅입니다. 나중에 수서에 GTX가 뚫리면서 성남, 판교, 수원, 동탄을 쭉 연결하게 되잖아요. 아직도 그 지역은 좀 어색하죠.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서 주변에는 인구 밀도가 떨어져서 도로를 그렇게 많이 확충하지 않았고 지금에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늘 차가 막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를 갖다 박아놓습니다. 거기다가요. 왜 하필 그랬을까요? 누가 그 수서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수요가 많다. 근데 그 수요가 어떤 아니다. 집단. 근데 거기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집단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보다 힘이 좀 센 거지. 한국에서 제일 셌던 거죠. 네. 수서지구 특혜 분양 사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이미 의혹이 무성했다가 정권이 바뀌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전모가 밝혀집니다. 김영삼 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의 비리 사건을 캐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한보그룹 회장이 대통령한테 600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줬어요. 그 왜 그런 거냐? 이걸 해줘서 그랬던 겁니다. 이 대가였던 겁니다. 수서에서 해먹기 좋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너무 규모가 컸습니다. 나중에 한보그룹이 무너지면서 IMF로 연결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실력이 없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굴리게 되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이 늘어났는데 그 빚이 은행권에서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알선을 해준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능력 없이 빚을 키워가지고 그룹을 키웠던 그룹이 한보 하나뿐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재벌들이었고 그 재벌들의 빚이 너무 커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그걸 떠받들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나온 일이 IMF였던 겁니다. 즉 부동산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결과가 IMF였고 그걸 우리 국민의 실력으로 그냥 돌파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애들은 계속 재수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해결하니까 우린 계속 재수없이 살았대. 그러다가 내란도 한 겁니다. 저런. 저는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수서 게이트를 문민정부에서 파헤치면서 언론에서 유행했던 말이 노태우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였습니다. 노태우의 87년 대선 캠프의 핵심 단어가 보통 사람 노태우. 그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들만 밖으로 드러납니다. 압구정 아파트도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드러나고 수서지구도 너무 컸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강다리 3개 지나갈 정도로 큰 규모의 아파트여야 이게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면 한강다리 2개 사이에 만들어놓은 아파트도 거대할 거 아니에요. 그건 미처 돌볼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거기서만 있었을까요?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주택 개발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실행하는 사람들과 그걸 감찰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 장관 출신 중에 그 김건희 여사 전화 안 받았다가 죽을 뻔한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렇습니다. 집이랑 건물을 막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인데 여러 채 살다 보니까 가끔 발견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러면 뭐 부동산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25살에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부럽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상하잖아. 그죠. 알아보니까 엄마한테 약간 그 편법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파트를 갖고 있었냐? 그 아파트는 원래 무주택자를 위해 지은 아파트인데 우연히도 개발 조합원이었다더라고요. 우연하게도요. 그럼 무주택자였느냐? 어머니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몰라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저 이거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22년도에 이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에 이제 인사 검증하면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KBS가 이 사건을 쓰면서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실질적 권리자로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당시였을까? 당시의 사회적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 사회적 문제 하나 일으키고 그 집 자손이 대선 주자가 됐어요. 확실한 점은 여긴 집주인이고 누군가는 그의 집에 새를 살고 있겠죠. 그렇겠죠. 신분이 나뉘어요. 현대 한국 사회는 부동산 소유로 인해서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신분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뭐 그 정도의 것이 생겼는데 10월에 그 이상 부동산 평론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었죠. 부동산의 소유자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유자가 되었거나 혹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적게나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 살아본 입장에서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아요. 적어도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거기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사이좋게 모여 있고 되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들이 기세등등하나 싶으시죠? 요즘 한국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AKA 특혜 분양, 소프트코어하게 들리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결속이 중요합니다. 네. 결속은 나의 무기. 우리가 서로 광야로 걸어가. 네. 우리가 서로 결속력이 없으면 나중에 틀어졌을 때 저 새끼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지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깨강정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양심 있게 이 주택의 가격을 원래 원가대로 받고 팔고 나가기 시작하면 동네 하입이 끝도 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싸게 팔렸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네 전체의 신분이 낮아졌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위기의식이 제일 큰 데는 어디죠? 강남이죠. 제일 비싼 곳이니까요. 그렇죠. 한 번 싸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내가면서 공시를 유지하는 건물주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신분까지 무너지면 끝장이니까. 그리고 옆에서도 잔소리하는 겁니다. 싸게 팔지 마. 서로. 예. 그리고 동네에 새로운 행복주택 들어설 때 실제로 신혼부부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집회도 합니다. 네. 싸게 산 사람한테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막 트럭으로 이삿짐 막고. 네. 그러니까 뭐 청년주택 같은 거 그 안에 짓는다 그러면 다 반대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네. 그렇게 반칙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깨거리를 해야 그 신분이 유지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가 이걸 도와주는 게 20세기의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커온 도련님더러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지금의 언론입니다. 한국의 DNA, 그러니까 한국의 뭐 문화적 DNA랑 다 똑같은 게 다들 하는 나쁜 짓은 너무 당연해서 짚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관행인데 뭐. 네. 이 발견되는 장관님은 그런 걸 대변하는 후손이기도 해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 시간도 재밌을 겁니다. 588회 금요일 순서에 돌아오죠. 이상평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